민경아,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딸이 출근길에 받은 제 전화는 이 한마디로 시작됐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급브레이크 소리,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침묵이 흘렀어요. 차를 길가에 세우는 소리,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전화를 거는 소리까지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나는 그날 30년간 지켜온 모든 것을 놓아버렸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사연꿀단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함께하고 계신다면 여기 있어요 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김영자입니다. 올해 72세,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 골목 안쪽에서 30년간 분식집을 운영해 왔어요. 가게 이름은 영잔의 분식이고 3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지만 제 인생 전부가 담긴 곳입니다. 남편 김철수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게 1994년 3월 15일이었어요. 그때 민경이는 겨우 17살 고등학교 2학년이었죠. 장례식장에서 딸의 손을 꼭 잡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이 아이를 책임지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겠다. 그렇게 시작된 분식집 인생이었어요. 처음엔 떡볶이 끓이는 법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시장 선배 상인들에게 배우고 밤늦게 혼자 연습하면서 하나씩 터득해 갔어요. 계란말이 태우기를 몇 번이나 했는지 김밥이 풀어져서 울었던 적이 몇 번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민경이 대학 등록금 3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최소 15만 원의 매출을 올려야 했거든요. 그 시절 떡볶이 한 그릇이 500원, 김밥 한 줄이 300원이던 때였으니까 얼마나 많이 팔아야 했는지 아실 거예요.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 가게로 향했습니다. 5시 30분에 도착해서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6시 정각에는 어김없이 문을 열었어요. 밤 10시에 문을 닫을 때까지 16시간을 꼬박 서서 일했습니다. 아침 6시 오픈, 밤 10시 마감. 이것이 30년간 제가 지켜온 철칙이었어요. 겨울에는 새벽 찬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들었고 여름에는 튀김기 앞에서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손목이 아파서 파스를 붙이고 일하던 날도 많았고 감기가 걸려도 쉴 수 없었어요. 하루라도 가게를 열지 않으면 그날 생활비가 없어지는 거였거든요. 엄마, 학원비가 부족해. 엄마, 교복을 새로 사야 해. 민경이가 필요한 것들을 말할 때마다 가슴이 조였어요. 다른 집 아이들처럼 넉넉하게 해줄 수 없어서 미안했거든요. 그래도 민경이는 불평 한 번 하지 않고 잘 자라줬어요. 방과 후에는 가게에 와서 숙제를 하고 주말에는 김밥 써는 일을 도와주기도 했죠. 우리 민경이 정말 착하네요. 단골 손님들이 이런 말을 해줄 때마다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혼자 키우는 딸이지만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구나 싶어서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민경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의 기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경영학과에 입학한다고 했을 때 우리 딸이 나중에 사업을 크게 할 모양이네 하고 농담처럼 말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는 정말 농담이었는데 말이에요. 대학 4년 동안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 학기 등록금이 400만 원씩 올라갈 때마다 어깨가 무거워졌지만 딸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민경이가 졸업하고 취업한 후에도 가게는 계속 운영했습니다. 이제 딸한테 부담 주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2년 전 민경이가 준호라는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을 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처음 인사를 나눌 때 준호는 예의 바른 청년이었어요. 민경이를 아끼는 마음도 진실해 보였고
저를 대하는 태도도 정중했습니다. 이제 딸이 든든한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싶어서 마음이 놓였어요. 결혼 후에도 민경이는 가게를 도와줬어요. 출근 전에 들러서 안부를 묻고 주말에는 직접 와서 청소를 도와주기도 했죠. 시장 상인들도 민경이 참 효녀네하며 부러워했어요. 영자 언니는 복이 많아. 딸이 저렇게 챙겨주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30년간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민경이의 태도에서 미묘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관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더 자세히, 더 꼼꼼히 묻기 시작했고, 가게 운영에 대해 이런저런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30년간 혼자서 일궈온 가게인데 왜 갑자기 이렇게 간섭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벽 5시 휴대폰 알람이 울리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30년간 변하지 않은 루틴이에요. 침대에서 일어나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는 시간 15분, 집에서 가게까지 걸어가는 시간 10분. 5시 30분이면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여는 거죠. 남대문 시장은 새벽부터 분주합니다. 새벽 4시부터 상인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해서 5시가 되면 본격적인 하루가 시작돼요. 저 역시 이 리듬에 맞춰 30년을 살아왔습니다. 가게에 도착하면 첫 번째 일은 어제 남은 떡볶이 국물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루 지난 국물은 맛이 변하니까 반드시 새로 끓여야 해요. 무 1개는 4등분으로 썰어서 찬물에 담그고 양파 2개는 반달 모양으로 썰어 놓습니다. 멸치 한 줌, 정확히는 20마리 정도를 넣고 30분간 우려내면 깔끔한 육수가 완성돼요. 여기에 고춧가루 3큰술과 설탕 2큰술, 간장 1큰술을 넣고 끓이면 떡볶이 국물 완성입니다. 30년 경험으로 터득한 황금 비율이죠. 이 맛을 따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김밥용 재료 준비는 더욱 정교합니다. 단무지는 0.5cm 두께로 일정하게 썰어야 하고 당근은 0.3cm가 딱 적당해요. 너무 두꺼우면 김밥이 잘 안 말아지고 너무 얇으면 씹는 맛이 없거든요. 계란 10개를 풀어서 소금 한 꼬집 넣고 지단을 붙이는데 팬의 온도가 중요해요. 너무 뜨거우면 타고 너무 미지근하면 예쁘게 안 펴집니다. 시금치는 데쳐서 찬물에 헹군 다음 물기를 꼭 짜고 참기름 1큰술과 소금 반 큰술로 묻혀 놓아요. 우엉은 채 썰어서 간장과 설탕으로 졸여두고 소고기는 간장과 마늘로 밑간해서 볶아 놓습니다. 모든 재료가 제각각의 정확한 분량과 순서가 있어요. 6시가 되면 시장이 본격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자 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어제 우리 손자가 떡볶이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과일가게 순옥이 언니, 생선가게 철수 형님, 채소가게 미숙이, 반찬가게 혜자 언니까지 30년을 함께한 식구 같은 사람들이에요. 서로의 가족사를 다 알고 있고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눠온 사이죠. 영자야, 어제 민경이 왔더라. 요즘 자주 오네. 효녀야, 효녀. 그래도 이제 시집 갔으니까 너무 기대하지는 마. 상인들의 이런 말들이 반갑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했어요. 딸이 결혼했으니 이제 제 곁을 떠나는 게 당연하다는 걸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7시쯤이면 민경이가 출근길에 들러요. 결혼 후에도 매일 아침 들러서 가게 상황을 확인하고 가는 게 습관이 됐거든요.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 고마웠어요. 엄마, 나왔어. 민경아, 벌써 출근해야 돼? 응, 오늘 회의가 있어서 일찍 가야 해. 어제 매출은 어땠어?
이런 대화로 시작되는 아침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질문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정확히 얼마나 나왔어? 재료비는 얼마나 들었고? 요즘 장사가 예전만 못한 것 같은데 괜찮아? 처음엔 딸이 제 일을 걱정해주는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이런 질문들이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혼자서 알아서 잘해온 일인데 왜 갑자기 이렇게 간섭하려고 하는 건지 의아했어요. 더 이상해진 건 장부를 보려고 한다는 거였어요. 엄마, 가게 장부 좀 볼 수 있을까? 장부를 왜? 그냥 궁금해서. 요즘 경영이 어떤지 알고 싶어서. 경영이라는 단어가 귀에 거슬렸어요. 이건 경영이 아니라 생계였거든요. 하루하루 벌어서 하루하루 사는 소상공인의 삶이었는데 왜 갑자기 경영 운운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큰 충돌은 영업시간 때문이었어요. 엄마, 저녁 8시 이후에는 손님이 별로 없잖아. 그냥 일찍 문 닫아. 민경이는 이런 말을 자꾸 반복했어요. 하지만 저에겐 30년간 지켜온 원칙이 있었거든요. 안 돼. 장사는 밤 10시까지 해야 한다. 그게 우리 가게 규칙이야. 8시 이후에도 야근하는 직장인들이 김밥을 사러 와요. 학원 끝난 학생들이 떡볶이를 먹으러 오고 야식을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손님들을 외면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게 장사꾼의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엄마도 이제 나이 드셨으니까 조금 쉬셔야죠. 무리하지 마세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민경이 눈빛에서는 다른 감정이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가게 운영에 방해가 되는 존재라는 듯한 비효율적인 늙은 사람이라는 듯한 시선이었거든요. 사위 준호까지 가세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효율성이 중요해요. 수익이 안 나는 시간까지 억지로 영업할 필요는 없죠. 시간 대비 매출을 계산해 보면 8시 이후는 적자 구간이에요. 차라리 그 시간에 쉬시는 게 건강에도 좋고요. 효율성, 시간 대비 매출, 적자 구간. 이런 단어들이 낯설고 불편했어요. 30년간 이 가게를 일궈온 제가 비효율적이라는 뜻인가요? 제 인생 전부였던 이 일을 숫자로만 계산하려는 그들이 답답했습니다. 특히 준호가 가게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상했어요. 마치 투자 대상을 평가하는 듯한 차가운 눈빛이었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의 예의 바른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점점 더 노골적으로 가게에 대한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이 자리 임대료가 얼마예요? 권리금은 얼마 정도 받으실 수 있을까요? 요즘 이 근처 상가 시세가 많이 올랐다던데요. 이런 질문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건 단순한 상가가 아니라 제 인생이 담긴 공간인데 왜 자꾸 돈으로 환산하려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더욱 이상한 건 둘이 제 모르게 가게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머리를 맞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오면 화제를 바꾸곤 했죠. 뭘 그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해?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요즘 경기 이야기했어요. 하고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이 역력했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이런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영자야, 민경이 요즘 좀 이상하지 않니? 자꾸 가게 일에 간섭하려고 하는 것 같던데. 조심해. 요즘 젊은 애들은 생각이 다르거든.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저는 계속 딸을 믿으려고 했어요. 설마 제 딸이 저한테 나쁜 마음을 품고 있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30년간 키우고 가르친 제 딸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런 제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 말이 나중에 어떤 의미가 될지 그땐 몰랐습니다.
그 변화는 어느 화요일 아침부터 시작됐어요. 평소처럼 7시에 민경이가 가게에 들렀는데 이번에는 사위 준호까지 함께 왔더라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준호야. 너도 왔네? 네, 오늘 휴가라서 민경이 따라왔어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결심한 듯한 진지한 분위기였거든요. 엄마, 우리가 앞으로 가게 운영을 좀 더 체계적으로 도와드릴게. 민경이가 꺼낸 첫 마디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체계적으로 도와준다는 게 무슨 뜻인지 물어보기도 전에 준호가 A사 용지 몇 장을 꺼내놓더라고요. 이게 뭐야? 가게 운영 개선안이에요. 저희가 며칠 동안 분석해 본 결과예요. 분석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어요. 제가 30년간 몸으로 터득한 장사를 며칠 만에 분석했다는 거죠. 엄마, 요즘은 손님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 보여요. 메뉴를 좀 줄이세요.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손님이 많은 게 나쁜 일인가요? 메뉴가 너무 많으면 재료 관리도 어렵고 조리 시간도 오래 걸려요. 떡볶이, 김밥, 튀김 이렇게 3개 정도만 하세요. 하지만 저희 가게 단골 손님들은 다양한 메뉴를 좋아해요. 오뎅, 순대, 만두, 라면까지. 각각 나름대로의 단골층이 있거든요. 그건 비효율적이에요, 어머님. 준호가 차갑게 말했어요. 또 효율이라는 단어네요. 엄마, 재료는 내가 사올게. 엄마는 그냥 조리만 해. 이번에는 민경이가 폭탄 선언을 했어요. 30년간 제가 직접 고르고 사온 재료를 왜 갑자기 딸이 사오겠다는 건가요? 재료는 내가 직접 골라야 해. 어떤 게 신선한지, 어떤 게 좋은 건지 30년 경험으로 아는 거야. 엄마, 이제 그런 것까지 하실 필요 없어. 우리가 도매시장에서 더 저렴하게 사올 수 있거든. 도매시장에서 대량으로 사오면 더 싸긴 하겠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매일 아침 시장을 돌면서 그날그날의 좋은 재료를 고르는 재미, 상인들과 정담을 나누는 즐거움, 그런 것들이 제게는 소중했거든요. 오늘부터 가게 돈은 우리가 관리할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가게 돈을 왜 딸이 관리한다는 건가요? 뭔 소리야? 내 가게 돈을 왜 내가 관리해? 엄마, 요즘 현금 관리가 복잡하잖아. 세금 계산도 어려우시고. 우리가 통장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드릴게. 체계적으로 또 그 단어네요. 제가 30년간 관리해온 방식이 비체계적이라는 뜻인가요? 그리고 권리금이 얼마 정도 될지 알아보고 있어요. 권리금을 왜 알아봐? 혹시라도 나중에 필요할 수 있잖아요. 미리 시세를 파악해 두는 게 좋죠. 무슨 용도로 필요하다는 건지 묻고 싶었지만 그들의 단호한 표정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세무서에서 보내는 세금 고지서도 저희가 처리할게요. 어머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1년에 2번 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복잡하긴 하지만 30년간 제가 직접 해온 일이에요. 세무사한테 10만 원씩 주고 처리하면 되는 간단한 일인데 왜 갑자기 딸이 나서겠다는 건가요? 참, 그리고 앞으로 장사 시간도 조정하세요. 드디어 나왔네요. 계속 이야기하던 그 문제 말이에요. 저녁 8시면 문 닫으세요. 그 이유는 전기세만 나가고 수익이 별로 없어요. 안 된다고 했잖아. 밤 10시까지가 우리 가게 원칙이야. 엄마, 고집 부리지 마. 시대가 변했어. 준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집이라니요. 30년간 지켜온 원칙을 고집이라고 부르다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분식집보다 패스트푸드를 더 좋아해요. 굳이 늦은 시간까지 할 필요 없죠.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밤 9시, 10시에도 떡볶이를 찾는 손님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했어요. 그날부터 가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가게 주인인지 직원인지 헷갈릴 정도였거든요. 민경이는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와서 하루 계획을 세워줬어요. 오늘은 떡볶이 떡 3kg만 준비해. 김밥은 50줄만 만들어. 튀김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제가 30년간 손님들의 패턴을 보면서 준비량을 정해왔는데 갑자기 딸이 지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민경아,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김밥이 더 많이 나갈 거야. 그런 건 데이터로 분석해야 해, 엄마. 감으로 하면 안 돼. 데이터, 분석. 또 그런 단어들이에요. 30년 경험이 데이터보다 못하다는 건가요? 준호는 주말마다 와서 가게를 점검했어요. 마치 상사가 부하 직원을 검사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이번 주 매출이 저번 주보다 5만 원 적네요. 왜 그럴까요? 아마 비가 와서 그런 것 같은데. 비는 핑계예요. 마케팅을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해요. 마케팅이라니요. 30년간 입소문과 단골 손님들로 유지해온 가게에 무슨 마케팅이 필요한가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들이 가게 열쇠를 복사해서 가져간 일이었어요. 혹시 어머님이 아프시거나 하면 저희가 대신 가게를 열어드릴 수 있잖아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30년간 제 손에만 있던 열쇠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게 찜찜했어요. 시장 상인들도 이런 변화를 알아챘어요. 영자야, 요즘 민경이가 너무 나서는 거 아니야? 가게는 내가 하는 건데 왜 자꾸 간섭하려고 하지? 조심해라. 젊은 애들은 생각이 우리와 달라.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고 싶었어요. 제가 키운 딸이 저한테 나쁜 마음을 품고 있을 리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손목이 더 아팠어요. 30년간 매일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저어서 생긴 손목 터널증 후군이 심해진 거죠. 참다 안 되겠어서 다음날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민경아, 내일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왜? 어디 아파? 손목이 너무 아파서 MRI를 찍어봐야겠어. 병원 예약을 오후 2시로 잡았어요. 평소 같으면 민경이가 함께 가자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반응이 달랐어요. 엄마, 죄송한데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못 가겠어. 괜찮아. 혼자서도 갈 수 있어. 택시 타고 가요. 돈은 제가 드릴게요. 택시비를 주겠다는 말에 뭔가 서운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함께 가줬으면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혼자 병원에 갔어요. 강북 삼성병원까지 버스로 1시간 반이 걸렸는데 가는 내내 외로웠어요. 30년간 아플 때마다 혼자 견뎌온 게 습관이 됐지만 딸이 결혼한 후에는 좀 달라질 줄 알았거든요. MRI 검사를 받는 동안 생각이 많았어요.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아픈 건 당연한데 왜 딸은 예전만큼 관심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검사 결과는 예상대로였어요. 손목 터널증 후군이 꽤 진행된 상태라서 수술을 고려해 봐야 한다는 거였죠. 수술하면 얼마나 쉬어야 하나요? 최소 2주는 손목을 쓰시면 안 됩니다. 2주라니요. 가게를 2주나 쉴 수는 없었어요. 하루라도 문을 닫으면 단골 손님들이 다른 곳으로 가버릴 수도 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민경이에게 검사 결과를 말했어요. 수술이 필요하대. 그럼 어쩌죠? 가게는 어떻게 하고요? 2주 정도만 쉬면 될 것 같은데. 그때 민경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걱정보다는 오히려 기대하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그럼 저희가 가게를 대신 운영할게요. 너희가? 네, 어차피 요즘 운영 방식도 많이 배웠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뭔가 이상했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기다렸다는 듯한 반응이었거든요.
그날 밤 10시,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고 집에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핸드폰을 가게에 두고 왔다는 걸 깨달았죠. 다시 가게로 돌아가야 했어요. 가게에 도착해서 열쇠로 문을 열려고 하는데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거예요. 이상했어요. 분명히 전기를 다 끄고 나왔는데 말이에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민경이와 준호가 가게 안에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복사해준 열쇠로 들어온 거였어요. 두 사람은 제가 들어오는 걸 못 봤어요. 카운터 뒤에 숨어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죠. 여보, 엄마가 수술하면 우리가 가게를 완전히 운영할 수 있어. 민경이의 목소리였어요. 완전히 운영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그래. 이참에 운영 방식을 완전히 바꿔보자.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아. 준호가 대답했어요. 솔직히 엄마가 있는 한 이익을 제대로 못 챙기잖아. 너무 손님 위주로만 생각하시고 이익을 제대로 못 챙긴다고요? 30년간 이 가게로 딸을 키우고 생활해온 게 이익을 못 챙긴 거라는 말인가요? 그리고 저녁 8시 이후는 정말 적자야. 전기세, 가스비만 나가고 손님은 별로 없어. 엄마는 왜 그렇게 고집이 세실까? 10시까지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고집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어요. 제 원칙을 고집이라고 부르는 딸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아픈 척하고 일 그만둔다고 해도 우리한테 생활비는 안 줄 거잖아. 아픈 척이라고 했어요. 제가 정말 아픈 건데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는 우리가 다 물려받을 건데 미리 운영권을 가져오는 게 낫지 않을까? 물려받는다고요? 언제 제가 가게를 물려준다고 했나요? 그런데 엄마가 쉽게 포기하실까? 포기하시게 만들어야지. 요즘 우리가 하는 게 그거잖아. 포기하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게 했던 모든 행동들이 저를 포기하게 만들려는 계획이었다는 건가요? 권리금만 3천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거야. 이 자리 진짜 좋거든. 권리금 3천만 원. 그들이 며칠 전에 물어봤던 권리금 시세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설마 정말로 가게를 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가요? 엄마는 나이도 많으시고 이제 쉬셔야 해. 우리가 효도한다고 생각하고 가게는 우리가 운영하는 거지. 효도라고 했어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가게를 빼앗는 게 효도라는 거죠? 사실 엄마 방식은 너무 구식이야. 요즘 젊은 손님들은 인스타그램도 해야 하고 배달 앱도 해야 하는데 구식이라는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30년간 쌓아온 노하우와 경험이 구식이라는 거죠?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조용히 가게를 나와서 집으로 돌아왔죠.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어요.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딸을 위해 30년간 희생해온 제 인생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하니 눈물이 나왔어요. 내가 이렇게 키운 딸이 나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 순간 깨달았어요. 민경이는 더 이상 제가 아는 그 딸이 아니라는 걸. 결혼 후 변한 게 아니라 원래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제야 드러낸 거라는 걸 말이에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꿈을 꿨어요. 남편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꿈이었어요. 영자야,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라.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지만 평소와는 달랐어요. 30년간 습관적으로 일어나던 몸이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했어요. 어젯밤 들었던 그 대화가 오히려 제게 명확함을 줬거든요.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할 때가 됐구나. 가게에 가서 평소처럼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모든 동작 하나하나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마지막 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에요. 오전 7시 30분
예상대로 민경이가 나타났어요. 엄마, 오늘 병원 언제 가? 오후 2시에 가기로 했어. 수술 날짜는 언제로 정할 거야? 수술에 대한 관심이 유난히 많더라고요. 마치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아직 정하지 않았어. 좀 더 생각해 볼게. 너무 미루지 마. 빨리 하는 게 좋을 거야. 빨리 하라고 재촉하는 목소리에서 어젯밤 들었던 대화가 떠올랐어요. 엄마가 수술하면 우리가 가게를 완전히 운영할 수 있어.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민경이가 출근하고 나서 저는 조용히 행동을 시작했어요.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었거든요. 시장 상인회 회장님을 찾아갔어요. 김철호 회장님은 저보다 5살 위로 이 시장에서 40년째 생선 장사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영자야,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네. 회장님, 가게 명의 확인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갑자기 명의가 왜? 뭔 일 있어? 자세한 사정은 말하지 않고 그냥 정리차 확인해 보고 싶다고 했어요. 회장님은 구청 민원실에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떼어보라고 알려주셨어요. 오전 10시 중구청에 갔어요. 30년간 한 번도 직접 확인해 본 적이 없었는데 다행히 가게 명의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김영자. 분명히 제 이름이었죠. 사업자 등록번호 123-45-67890, 개업일자 1994년 3월 15일. 모든 게 제 명의로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고 나니 조금 안심이 됐어요. 혹시 명예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본인이 직접 와서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다는 말에 마음이 놓였어요. 오후 2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했어요. 수술은 언제쯤 하시겠어요? 좀 더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너무 오래 미루시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도 맞지만 지금은 수술보다 더 급한 일이 있었어요. 병원에서 나와서 바로 부동산 중개업소로 갔어요. 가게 근처에 있는 믿음 부동산이었는데 사장님이 시장 상황을 잘 아는 분이었거든요. 사장님, 저희 가게 자리 권리금이 얼마 정도 될까요? 사장님 가게요? 거기 자리 정말 좋죠. 요즘 시세로는 3,5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3,500만 원. 민경이와 준호가 말했던 3천만 원보다 500만 원이나 더 높았어요. 혹시 양도하실 생각 있으세요? 아직 확실히 정한 건 아닌데 알아만 두려고요. 그럼 혹시 마음 정하시면 연락 주세요. 이런 자리는 금방 나갈 거예요. 부동산에서 나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고등학교 동창 박순희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영자야,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래. 너는? 나는 지금 경북 울진에서 작은 카페 하고 있어. 바다 보이는 곳에서 말이야. 순이는 5년 전에 남편과 사별한 후 서울을 떠나 시골로 내려갔어요. 처음엔 걱정했는데 요즘 들어 목소리가 참 밝아졌더라고요. 영자야, 너도 이제 좀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30년이면 충분히 고생했어. 갑자기 쉬라니. 여기 울진에 카페 하나 더 낼 자리가 있는데 관심 있으면 한번 와봐. 바다 보면서 커피 한잔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순이의 제안이 마음에 계속 남았어요. 바다를 보면서 여유롭게 지내는 삶이라니 상상해 본 적도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서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통장을 꺼내서 30년간 모은 돈을 확인해 봤어요. 적금과 예금을 합쳐서 2억 1천만 원 정도 있었어요. 가게 권리금 3,500만 원까지 하면 2억 5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충분했어요. 시골에서 작은 카페를 하면서 조용히 살기에는 충분한 돈이었어요. 밤 10시 민경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수술 날짜 정했어? 아직이야. 빨리 정해. 우리가 준비할 것도 있고, 저희가 준비할 것이라고 했어요. 벌써 가게를 넘겨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민경아, 내일 저녁에 집에 와.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요? 내일 보면 알아. 전화를 끊고 나서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어요. 우선 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순이야, 울진 그 카페 자리 아직 있어? 갑자기 왜? 관심 있어? 응, 진짜로 관심 있어. 그럼 이번 주말에 한번 와봐. 직접 보면 마음에 들 거야. 이번 주말이면 3일 후인 토요일이네요. 그때까지 모든 걸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부동산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사장님, 어제 말씀드린 가게 양도건 진행하고 싶어요. 정말이요? 빨리 결정하셨네요.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서류 준비하고 하면 일주일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매수자도 벌써 몇 분 문의하셨거든요. 일주일. 생각보다 빠르네요. 계약금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보통 10%니까 350만 원 정도요. 잔금은 열세 넘길 때 받으시면 되고요. 모든 게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정말로 가게를 정리할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가게 일을 하면서 30년을 되돌아봤어요. 이 자리에서 떡볶이를 끓이고 김밥을 말고 손님들과 정담을 나누며 보낸 시간들.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던 시간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끝낼 때가 됐어요. 제 의지로 끝내는 게 낫겠어요. 저녁 7시 민경이와 준호가 집에 왔어요. 둘 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제게 할 말을 준비해 온 것처럼 저도 그들에게 할 말을 준비해 뒀습니다. 앉아라.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평소보다 단호한 목소리였죠. 엄마, 우리가 먼저 할 말이 있는데. 민경이가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내가 먼저 할 말이 있다. 끝까지 들어라. 그리고 준비해둔 서류를 식탁 위에 놓았어요. 가게 양도 계약서였어요. 이게 뭐예요? 준호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보면 알아. 가게 양도 계약서야. 민경이가 서류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엄마, 이게 무슨 뜻이야? 그대로야.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는 뜻이야. 갑자기 왜?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상의라고 했어요. 언제부터 제 가게를 처분하는데 딸의 상의가 필요했나요? 상해? 내 가게를 처분하는데 왜 너희 상의가 필요해?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드디어 본심이 나왔네요. 역시 가게를 넘겨받을 계획이었던 거죠. 누가 너희한테 넘겨준다고 했어? 당연히 우리가 물려받는 거 아니야? 엄마 딸은 나뿐인데 물려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네요. 물려받는 게 당연해? 왜? 그야. 가족이니까요. 가족?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가족이라면서 어젯밤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젯밤에? 그래, 어젯밤에. 내가 다 들었어. 뭘 들으셨다는 거예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가 수술하면 우리가 가게를 완전히 운영할 수 있어. 이 말 기억나? 민경이가 입을 벌리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엄마가 있는 한 이익을 제대로 못 챙기잖아. 이 말도 기억나? 어머님, 그건 아픈 척하고 일 그만둔다고 해도 우리한테 생활비는 안 줄 거잖아. 이 말은 어떻고? 아픈 척이라고 했던 그 말이 가장 가슴 아팠어요. 설명할게요. 그때는 설명? 뭘 설명해? 30년간 내가 이 가게로 너를 키웠는데 내가 아픈 걸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고?
민경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럼 무슨 뜻이었어? 가게를 빼앗을 계획을 세우는 게 무슨 뜻이었다고? 빼앗는 게 아니라 도와드리려던 거예요. 도와준다고? 내 허락도 없이 가게 운영 방식을 바꾸고 내 돈을 관리하겠다고 하고 내 영업시간을 줄이라고 하는 게 도움이야? 제가 목소리를 높이니까 두 사람이 움츠러들었어요. 권리금 3천만 원 받을 수 있다고 했지? 그런데 진짜로는 3,500만 원이야. 어떻게 아세요? 내가 직접 알아봤거든. 너희가 모르게 말이야. 준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민경이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가게 명의가 누구 건지도 확인해 봤어. 김영자. 내 이름이야. 너희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이라고. 당연히 어머님 이름이죠. 그럼 내가 어떻게 처분하든 내 맘이겠네? 할 말이 없었나 봐요. 두 사람 다 입을 다물고 있더라고요. 30년간 이 가게로 너를 키웠어. 대학 등록금 400만 원씩 8학기 3,200만 원을 냈고 결혼식비 3천만 원도 내가 냈지. 계산기를 꺼내서 정확한 숫자를 말해줬어요. 생활비로 매달 50만 원씩 10년간 6천만 원을 줬고 내가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돈을 줬어. 다 합치면 1억 5천만 원 넘게 너한테 썼어. 엄마, 갑자기 왜 그런 계산을? 계산하지 말라고? 너희는 내 가게 수익 계산하면서 나는 내가 너한테 쓴 돈 계산하면 안 돼? 민경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키운 딸이 나를 구식이라고 하고 비효율적이라고 하고 고집 세다고 하더라. 엄마, 죄송해요.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그럼 무슨 뜻이었어? 대답할 수 없었나 봐요. 사실이니까 말이에요. 이제 알겠지? 가게는 내 거야. 내가 30년간 피땀 흘려 일군 거라고. 너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준호가 마지막으로 한번 시도해 봤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다시 이야기해 봐요. 다시 이야기할 게 없어. 이미 결정했거든. 계약서를 다시 들어보이면서 말했어요. 이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가게는 내 손에서 떠나. 너희한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야.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알아서 해. 30년간 내가 혼자 알아서 했던 것처럼. 민경이가 소리쳤어요. 엄마가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해. 내 가게를 내 맘대로 처분하는 게 너무한 거야? 가족인데 이럴 수 있어? 가족이라고? 가족이면 서로 존중하는 거야. 내 뜻은 무시하고 너희 맘대로 하려고 했으면서 지금 와서 가족 얘기해. 어머님 말씀이 맞습니다. 준호가 갑자기 말했어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님 가게니까 어머님이 결정하시는 게 맞죠. 그래, 이제야 정신을 차리는군요. 그리고 하나 더 말해둘 게 있어. 제가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어요. 나도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서울 떠날 생각이야. 어디로 가신다고요? 그건 너희가 알 필요 없어. 30년간 너희 위해서 살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살 거야. 그리고 일어나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가게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로 했어. 토요일에 계약하고 다음 주에 정리할 거야. 이제 여기서 나가. 두 사람이 멍하니 서 있더라고요. 나가라고 했어. 그제야 민경이와 준호가 집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낸 것 같았어요. 토요일 오전 10시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을 체결했어요. 매수자는 40대 부부였는데 젊은 시절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 이 자리에서 오래 장사하셨죠? 30년 했어요. 그럼 단골 손님들이 많으시겠네요. 잘 이어받아서 운영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좀 놓였어요. 새 주인도 성심성의껏 할 것 같았거든요. 계약금 350만 원을 받고 2주 후인 10월 15일에 잔금 3,150만 원을 받기로 했어요. 그때 열쇠를 넘기고 모든 게 끝나는 거죠.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후회보다는 홀가분함이 더 컸어요. 30년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거든요. 부동산에서 나와서 바로 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순이야, 계약 끝났어. 정말? 빨리 결정했네. 응. 이제 진짜로 울진에 갈 수 있어. 그럼 내일 KTX 타고 와. 동해역에서 내리면 되고 내가 마중 나갈게. 30년 만에 처음으로 여행 가방을 쌌어요. 어디론가 떠난다는 게 이렇게 설레는 일인지 몰랐어요. 일요일 오전 7시 30분 KTX를 타고 울진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들이 새로웠어요. 서울에서 나가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였거든요. 3시간 반 후 동해역에 도착했어요. 순이가 반갑게 마중 나와 있더라고요. 영자야, 오랜만이야. 순이야, 너 얼굴이 완전 달라졌네. 너무 밝아 보여. 정말 그랬어요. 서울에 있을 때의 피곤하고 지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건강하고 여유로운 모습이었어요. 바다 공기 마시고 살면 이렇게 돼. 너도 금방 이렇게 될 거야. 차를 타고 울진 바닷가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동해바다가 눈부셨어요. 푸른 바다와 하얀 파도, 그리고 갈매기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와, 진짜 예쁘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어요. 30년간 시장 골목에서만 살다가 이런 넓은 바다를 보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순이의 카페 바다마음에 도착했어요. 2층 건물로 1층은 카페고 2층은 순이가 사는 집이었어요. 테라스에서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정말 멋진 곳이었어요. 여기가 내 카페야. 어때? 와, 진짜 좋다. 이런 곳에서 카페를 하면 매일 힐링이겠어. 카페 안으로 들어가니 따뜻한 원목 인테리어와 바다 냄새가 어우러져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손님들도 몇 명 있었는데 모두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저 옆 건물이 비어 있는데 거기서 카페하면 딱 좋을 것 같아. 순이가 가리킨 곳을 보니 정말 좋은 자리였어요. 바다와의 거리는 50m 정도, 2층으로 되어 있고 1층에는 주차 공간도 있었어요. 임대료는 얼마나 해? 월 80만 원이야. 서울에 비하면 진짜 저렴하지? 서울시장 임대료가 월 350만 원이었으니까 정말 저렴했어요. 권리금은 500만 원 정도. 내부 인테리어 비용까지 해서 2천만 원이면 충분히 멋진 카페 만들 수 있어. 계산해 보니 여유가 충분했어요. 가게 권리금 3,500만 원에 재적금까지 하면 카페를 시작하고도 돈이 남았거든요. 그날 하루 종일 울진 곳곳을 구경했어요. 성류굴, 불영사, 금강송 숲까지.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자연 풍경들이었어요. 저녁에는 바닷가 횟집에서 회를 먹었어요. 갓 잡은 광어회와 멍게, 미역국까지. 30년간 시장 분식만 먹다가 이런 신선한 해산물을 먹으니 입맛이 확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영자야, 어때? 여기서 살고 싶어? 응, 정말 좋아.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다니 꿈만 같아. 밤에는 바닷가를 산책했어요.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 시원한 바닷바람. 모든 게 새로웠어요. 30년간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가게에서만 보낸 제게는 이런 여유로운 시간이 낯설기까지 했어요. 내가 정말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순이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너도 충분히 쉴 자격이 있어. 30년간 고생했으니까. 그날 밤 순이 집 게스트룸에서 잤는데 정말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거든요. 월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닷가에 나가봤어요. 새벽 6시인데도 이미 해가 떠 있더라고요. 30년간 새벽 6시면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는데 이제는 바다에서 일출을 보고 있다니 신기했어요. 정말 새로운 삶이구나.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경이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엄마, 지금 어디 있어? 왜? 가게에 안 계시길래. 어디 갔어? 그건 내가 알 필요 없어. 사실 어디 있는지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는 제 생활을 간섭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 제발, 한 번만 만나자. 목소리가 울먹거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아니야. 이미 결정한 일이야.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딸의 요청을 거절한 거였어요. 오후에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를 탔어요. 마음은 이미 울진에 머물러 있었어요. 2주 후면 가게 정리도 끝나고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는 정말 내 인생을 사는 거구나. 2주가 지나 드디어 가게 정리 날이 왔어요. 10월 15일 오전 10시 새 주인에게 열쇠를 넘기고 잔금 3,150만 원을 받았어요. 30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단골 손님들 잘 챙겨주세요. 마지막으로 가게를 둘러보며 30년을 되돌아봤어요. 이 작은 공간에서 울고 웃으며 보낸 시간들.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인사를 하러 왔어요. 영자야, 정말 가는 거야? 응, 이제 그만할 때가 됐어. 우리도 섭섭하다. 30년 식구였는데. 가끔 연락할게. 건강하게 지내. 눈물이 날 뻔했지만 참았어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더 컸거든요. 오후 2시 집에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경이었어요. 엄마, 문 좀 열어줘. 문을 열어주니 민경이 혼자 서 있더라고요.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어요. 들어와. 거실에 앉아서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민경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죄송해요.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사과받았어. 이제 가. 엄마, 다시 같이 살자. 우리가 엄마를 모실게. 모신다고 했어요. 30년간 저를 무시하다가 이제 와서 모시겠다는 거죠. 모신다고? 왜? 엄마는 저희 어머니시잖아요. 당연히 저희가 모셔야죠. 30년간 나 혼자 살았는데 이제 와서 왜 모시겠다는 거야? 그때는 우리가 어려서 몰랐어. 이제는 안다고. 어려서 몰랐다고 했어요. 민경이 나이가 47살인데 아직도 어리다는 건가요? 민경아, 나 이제 72살이야. 72년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 민경이가 눈을 크게 뜨고 제 말을 들었어요. 효도란 함께 사는 게 아니야. 서로 존중하는 거야. 존중하겠어. 앞으로는 엄마 말 잘 들을게. 내 말 듣는 게 존중이 아니야. 내 선택을 인정하는 게 존중이지. 민경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하나 더. 효도는 너희가 스스로 잘 사는 거야. 나한테 의존하지 말고 너희 힘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효도야. 하지만 엄마 혼자 있으면. 혼자라고? 나는 혼자가 아니야. 30년간 혼자 살면서 배운 게 있거든. 나 자신과 함께 사는 법을 말이야. 민경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기회라고 했어요.
30년간 기회를 줬는데 또 기회를 달라는 거죠. 민경아,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너를 30년간 키우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켜주고 도와준 게 다 기회였어. 그럼 이제 정말 끝인가? 끝이 아니야. 새로운 시작이지. 너희도 이제 진짜 독립하는 거야. 민경이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엄마는 어디로 갈 거야? 그건 내가 정할 일이야. 너희가 알 필요도 없고 간섭할 권리도 없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제 삶을 살고 싶었거든요. 연락은 하지? 내가 필요할 때 할게. 너희가 원할 때 하는 게 아니라. 민경이가 한동안 더 앉아 있었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나 봐요. 결국 일어나서 나가더라고요. 엄마, 그래도 건강하세요. 너희도 건강하게 잘 살아.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정말로 모든 게 끝났구나 싶었어요. 다음 날 울진으로 이사를 갔어요. 짐은 많지 않았어요. 30년간 모은 게 트럭 한 대면 충분했거든요. 울진에 도착해서 새 카페 인테리어를 시작했어요. 바다커피라는 이름으로 정했어요. 간단하고 정겨운 이름이었죠. 한 달 후 카페가 문을 열었어요. 첫날부터 손님들이 찾아와 주셨어요. 사장님, 여기 새로 오셨어요? 네, 서울에서 왔어요. 커피 맛이 정말 좋네요. 자주 올게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새로운 시작에 대한 확신이 들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건 똑같았지만 이제는 바다를 보면서 커피를 내리고 있어요. 손님들과 나누는 대화도 여유롭고 따뜻해요. 사장님은 어떻게 이런 곳까지 오셨어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서요. 부럽네요. 저도 언젠가는 이런 곳에서 살고 싶어요. 이런 대화들이 즐거워요. 30년간 시장에서 나눴던 대화와는 다른 깊이가 있거든요. 저녁에는 바닷가를 산책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 소중해요. 30년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여유였어요. 한 달 전 민경이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어요. 엄마, 새 주소 알려주세요. 안부가 궁금해요.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거리를 두고 싶었거든요. 언젠가는 연락할 날이 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제 자신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온전히 제 것인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바닷가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에는 바다를 바라보며 책을 읽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가끔 30년 전 남편과 나눴던 대화가 생각나요. 영자야, 넌 어떤 삶을 살고 싶어? 그때는 대답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제가 살고 싶었던 삶은 바로 이거였어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 사는 삶.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김영자 자신으로 사는 삶이었어요. 오늘도 바다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산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